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책입니다. 여름철 휴가 시즌에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오늘 말씀드릴 책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 국내에 번역이 된 책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익숙한 영어 책도 아닙니다. 어느 나라 책이냐? 노르웨이 책입니다. 노르웨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땅 파면 석유 가스 펑펑 나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피오르드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나온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책을 이야기를 했느냐? 이 노르웨이에서 이 책이 올해 2025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킵니다. 가장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지구본 도서관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부자가 된 나라 라고 우리말로는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베어 홀테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상당히 좀 지적으로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저자는 이제 맥킨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맥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컨설팅 펌이죠. 이 맥킨지 오슬로 사무소,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있는 이제 지부, 지사의 대표를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원래 이제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너무 부자가 된 나라.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라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노르웨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SNS에서도 많이 되고요. 온갖 매체에서도 이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르웨이 출판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박을 친 이제 그러한 책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서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전시를 이제 해놓고 있는데, 얼마가 팔려서 그러느냐? 노르웨이 인구는 이제 560만 정도 됩니다. 560만인데 5만 6천 부. 올해 판매하기 시작해가지고 5만 6천 부가 판매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가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50만 부 이상 팔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10,000부 넘어가는 책 참 쉽지 않죠. 예전에는 책을 찍으면 보통 이제 초판 찍으면 보통 3,000부, 그 다음에는 뭐 2,000부, 1,000부 이렇게 찍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이제 1쇄 찍을 때 1,000부 보통 찍는 게 보통이죠. 중쇄 찍어봐야 이제 2,000부, 3,000부 찍으면 많이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560만 나라에서 5만 6천 부가 팔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인 거죠. 전 국민의 100명 중에 한 명이 사다 보니까 여러 이슈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저자가 많은 사람들, 한 700명, 800명씩 이렇게 모인 경제학자, 그 다음에 뭐 경제학 교수들, 그 다음에 중앙은행 관계자들 모인 데서 공개 토론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센세이션한 책을 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센세이션을 했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책 내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 관련돼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뭐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유, 가스 많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화석 연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EU에는 이제 가입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EU의 여러 가지 규정을 따르기만 유럽연합 회원은 아닌 다른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GDP에서 석유와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석유와 가스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체 민간 노동력의 한 10%, 한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그러니까 뭐 화석연료, 화석에너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부펀드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예전에 이제 1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2조 달러가 이제 넘습니다. 2조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560만 명으로 나눠주면 대충 국민 1인당 뭐 한 40만 달러 정도 육박하는 한 30몇만 달러 정도를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국부펀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낮은 실업률, 그 다음에 정부 부채 당연히 낮고요.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은 매우 높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훌쩍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나라라고 우리는 노르웨이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노르웨이가 좋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지 한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노르웨이는 1991년부터,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난 1991년부터 여러 가지 자유화 조치, 그 다음에 시장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막대한 양의 석유,
가스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더 많이 벌어들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까지,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약 한 20년 좀 이상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노르웨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활 수준도 향상이 되고 경제 지표로 봤을 때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다. 이게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국가의 부라는 것이 쌓이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 좋아지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노르웨이는 2013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는 노르웨이 전체적인 사회, 그 다음에 뭐 산업계 등등 모든 세력들이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석유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가 긍정적으로 잘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르웨이 본 저자인 배우 홀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2013년이 지난 이후 한 2015년, 16년 이후부터는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제 석유, 가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그러한 수요에 맞춰서 국민들이 제대로 일해서 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민들을 이제 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쪽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10년간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13년 이후부터 한 10년을 놓고 보면 노르웨이에서 국민 소득은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늘어났으나 오히려 실질 임금은 증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공공 지출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뭔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냉정한 판단, 이런 것이 없어지고 상당히 오만방자한 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상당히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래 이제 원자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올해는 이제 상당히 원유값이라든지 가스 가격이 낮습니다만 지난 뭐 2022년, 23년 이럴 때 이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을 통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통화가 강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노르웨이 크로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한 20년 가까이 보면 계속 약세예요. 지금 이제 유로나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쭉 점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것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언제죠? 2014년, 15년 요때 이제 유가가 폭락했던 이제 그런 시절 등이 있었던 거죠. 그 요때는 내려가는 게 맞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올라와서 더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노르웨이 크로네가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라든지 경제학자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끼리 가끔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노르웨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국 통화가 계속 약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해외여행 비용이 오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농업도 약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일상적으로 필요한 많은 물건들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데 수입 물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가 오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심리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돈이 어디로 쏠리죠? 당연히 부동산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오슬로를 비롯한 대도시의 집값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 증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가는 이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경기는 안 좋아지는 이러한 식의 상황이 지금 10년 내내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이 홀테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상관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노르웨이 국민 그리고 노르웨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지, 노르웨이가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면 당연히 예산을 2배, 3배씩 쓰는 것이 너무 일반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슬로
서울에서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건설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건설 비용이 지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6배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나 봤더니 킬로미터당 이제 3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4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보통 이제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킬로미터당 1,000억 정도를 보통 잡았어요.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천 7호선 연장 구간 공사할 때 제 기억으로 킬로미터당 보통 한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잡고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가 좀 넓은 지역은 뭐 그보다 안 들고 새로 굴착할 지역이 많은 지역은 좀 더 올라가고 뭐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올랐습니다만 어떻든 3억 달러, 야 이거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이제는 돈 쓸 곳이 없는데 억지로 돈을 쓴다라는 비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오르가 많죠. 그러니까 교통망이 사실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디 지역에서 갈 때 뻔히 보이는 지역인데 낭떠러지 피오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지나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지나가니까 너무 불편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아니면 산을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정말 천길 낭떠러지 이 헤어핀을 몇 바퀴씩 돌면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터널을 뚫고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쓸만한 BC가 나올 만한 지역들은 이미 다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터널, 교량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데 실제로 운행하는 그리고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뭐 CCS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대기 중에 있는 뭐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네들은 탄화수소, 석유나 가스를 팔아서 돈을 벌지만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CCS 시설들을 건립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 과연 된 게 뭐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총 이제 한 26억 달러. 생각보다는 적게 썼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근데 그동안에 자국은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계속적으로 돈만 집어넣지 말고 안 될 거면 포기하고 될 거면 사이즈를 키워서 이걸 뭔가 산업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제가 이제 복지국가 이야기할 때 종종 나오지만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로 가계부채가 매우 높습니다. GDP 대비 220%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게 이제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지국가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높은 세금을 내. 그러니까 나는 가용 현금은 없어. 근데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없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빌려야 돼요. 근데 돈을 빌리는데 내가 주식 투자할 테니까 신용으로 빌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잘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내가 집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하겠다는데 어느 나라나 중산층 1가구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막대한 양의 모기지 해줍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LTV 한 70%, 75%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한때는 이제 100%, 100년 만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보통 80년 만기 LTV 80% 정도를 이제 아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못 갚으면 어떡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복지국가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고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야수의 심정으로 공격적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이들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는 좀 약간 놀란 게 OECD 국가 중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이제 예산 지출, 그러니까 1인당 학생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나라가 이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가 룩셈부르크고 2위가 노르웨이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실제로 잘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보면 2015년 이후에 피사 우리가 학력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제 OECD 국가 평균보다 이제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2013년까지 노르웨이는 괜찮았어. 좋은 나라였어.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10년간 계속 바닥으로 내려 꽂히고 있어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교육에서도 2015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러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저자는 일단은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학생들한테 심어주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런 나태함을 또 조장한다라고 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2015년 이후부터 이제 이런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는 이민자,
즉 해외에서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도 서툴고 학업에 대해서 열의도 별로 없고 하는 학생들이 포함이 되면서 평균을 끌어내리는 이런 것들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너무 일상이 이제 안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약물 복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정신적인 정신건강의 취약성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런 걸 다 모아보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는 지금 병든 나라가 돼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경계를 하던 네덜란드, 과거의 네덜란드병 이런 것을 우리는 느린 속도로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어떤 위기감도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그래프죠. 세계 최고 수준의 병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독일의 베를린 이제 공장이 제일 테슬라 공장 중에서 이제 병가가 많다. 그래서 독일 노동자가 약골이냐라고 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약골은 노르웨이. 그리고 그 다음은 핀란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병가를 쓰는 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8일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죠.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주 5일째 하면은 22일 정도 이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휴가와 별개로 병가로 노르웨이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27.5일 정도가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이 병가 사용도 있고요. 결근율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후에 지금까지 점점 높아져서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장애, 질병과 관련돼서 복지국가니까 지원을 해주겠죠. 장애수당 또는 질병수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GDP의 8%가 이런 이제 질병과 장애 수당으로 나가요. 노르웨이 사람들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가면 공기 좋고요. 그다음에 스키 타기 좋고 크로스컨트리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봐도 딱 가보면 아주 건강한 나라, 건강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냐? OECD 4배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 안 하고 이런 걸로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고발과 관련된 책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이제 근로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허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나라고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는 내가 병가, 만약에 이를테면 나 병이 너무 심해. 나 그래서 더 이상 출근을 못 하겠어. 병가를 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쓰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병가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회사를 계속 나갈 수 있나? 급여가 그러면 깎이죠. 뭐 절반 뭐 이렇게 깎이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년 동안 계속 병가를 써도 급여가 다 나갑니다. 내가 받던 급여 다 받고 1년 동안 연속으로 병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1년이 지나면 원래 받던 급여의 3분의 2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이 좀 깎이죠. 하지만 1년 그 3분의 2 급여 깎인 만큼 나중에는 또 다른 수당들, 뭐 질병과 관련돼 있는 이런저런 수당들, 아니면 내가 장애가 생겼어요라고 하면 장애 수당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일하겠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죽하면 IMF가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겠냐. IMF가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어요. 이 노르웨이와 관련돼 있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점잖게 애둘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뭔가 왜곡돼 있다. 사회 문제를 적절하게 회복시켜주는 걸 넘어서서 뭔가 사회가 이상해지도록 하는 왜곡된 사회복지 제도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권고를 이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사회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생산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제 맥킨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성 성장이 멈춘 나라가 노르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그다음에 첨단 기술 분야, 예전에는 노르웨이가 작지만 이런 분야, 특화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석유, 가스 이런 화석 연료에 의존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제조업,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이런 거와 관련돼서 뭔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2015년 이후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이제 R&D 투자가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마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창업, 벤처 투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레인지를 하고 그러는데 제일 돈이 많은 나라인데 의외로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돈을 쓰지 않는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전락했다라고까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율은 계속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 뭔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제 스위스 이런 나라로 계속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노르웨이의 자랑인 이제 국부 펀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이제 2조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점점 다양화되는 투자 섹터를 늘려가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 규모의 이제 국부 펀드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가 석유, 가스를 팔아서 벌은 돈이 국가로 그냥 들어오지 않고 다 국부 펀드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왜? 과거에 네덜란드가 가스, 석유 이런 자금으로 막 들어오면서 자기네 그 화폐, 네덜란드 길더죠. 아주 고평가가 되면서 제조업이 몰락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아 가스를 팔아서 번 돈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와 관련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국부 펀드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미래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를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2012년 이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 후에 급격하게 이 노르웨이 이 국부 펀드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늘어나느냐? 원래 이 석유를 팔아서 가스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좀 비싸졌다가 내려가면 낮아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게 이제 투자를 너무 잘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부 펀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손이니까 회사도 사고 아니면 뭐 펀드에 집어넣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도 사고 등등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이러한 역할들을 너무 잘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2012년 이후에부터 이 자산 가치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것을 본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야, 저 돈이 저렇게 많아졌는데 저걸 그냥 안 쓰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국부 펀드를 만들면서 정치권에서 함부로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비상금으로 쓸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빡빡한 제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의 3% 정도만을 이제 재정으로 끌어다 쓸 수 있고 이것도 일상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쓴다라고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2016년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한번 큰 타격을 입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나 여러 가지 공공 지출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2016년에 유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우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증산 막 경쟁을 벌이면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망해가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당초 석유가 뭐 배럴당 얼마쯤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예산이 빵꾸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급하게 펀드에서 돈을 처음으로 차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차입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들어와 봐야 이 펀드에 있는 전체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뭐 되지도 않아요. 왜? 그동안에 이제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정부 예산의 한 20% 가까이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지금 계속 펀드에서 차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입을 해서 이 저자는 그렇게 해요. 차입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써야지 당연히.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지출, 정치인들끼리 포크배럴, 그냥 먼저 보는 놈이 임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눠 가지다 보니까 점점 국가 성장률과는 관계없이 돈만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일할 생각은 안 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저자 말대로 2010년 중반 때까지는 사실 정말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이 북유럽은 항상 스웨덴이 기준입니다. 핀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다 스웨덴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그것보다 잘하면 우리 잘했어. 못하면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2014년 이후부터는 차이가 확 벌어졌어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자기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노르웨이 가서 바나나 껍질을 까고 있다. 이런 이제 자조 섞인 농담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가 이제 2014년 이후부터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정종을 울리는 이런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안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공공 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 쓸데없는 거 다들 알지 않냐. 우리 솔직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이 걷어서 그 세금 가지고 당연하게 해주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여서 사람들이 복지제도에서 일정 부분 좀 탈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 수입 이런 것들을 어차피 지금 펀드를 거쳐가지고 다시 정부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냥 차라리 그냥 정부 세입의 일정 부분 들어오도록 해라. 그러면 근로소득세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높인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맛을 즐기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일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제 네거티브 이제 소득세를 물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거티브 소득세는 우리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일정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근로장려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족 소득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소득이 안 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좋은 제도예요. 저는 정말 이 제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 세율을 깎아주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냥 단순히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이거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노르웨이 정치권이나 노르웨이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아니야 우리는 경제 규율을 잘 세워놨어. 예산과 관련돼서 좋은 제도가 있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오면서 은근슬쩍 흥청망청하는 쪽으로 지난 10년 동안 해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꾸지 않으면 노르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스스로에 대한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는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님. 우리 잘못하면 지금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들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느끼던 불안감을 숫자로 그리고 그래프로 잘 보여줬다는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물가가 올랐어. 수입 물가 오르고 있었고 그 전까지는 뭐 여름 휴가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돈 쓰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담스럽더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 노르웨이가 오래간만에 뜨거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논의할 건 논의한다라는 자세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생산성 측정 방식이 이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생산성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할 정도로 잘못된 데이터를 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인구 500만 작은 나라고 경제 규모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 화석연료 판매 때문에 좀 크게 부풀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맞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여건에 맞춰서 이게 나라의 모습이 짧은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제조업 국가랑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인 것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활용했던 통계 자료들이 이제 정확한 거냐에 대한 논쟁도 일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책 한 권이 노르웨이라는 나라, 노르웨이 국민들에 대해서 야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경종을 울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사람답지 않게 참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인플루언서로 등장을 했고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냥 전형적인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뭔가 많이 불려다니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되게 검소하게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대해서 그냥 뭐 불러주니까 하는 거지 어떻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모습은 이 저자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부러운 것은 뭐냐 이 저자를 불러놓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에서 제일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들 그다음에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 관료 이런 사람들이 한 70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강의도 듣고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 다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러한 것들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어놓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서로가 확인할 건 확인해보고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정말 열린 사회라는 모습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향후 한 뭐 200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그 나라에서는 또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번씩 귀담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과연 생산성을 계속 높일 수 있는가? 높이고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나?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새삼스럽게 한번 따져볼 때는 따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먼 나라 노르웨이에서 소개되고 있는 너무 부자화된 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오늘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분들께서도 한번 뭐 노르웨이니까 우리랑 너무 달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 관심 갖고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이었고 노르웨이와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